시장의 예상대로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제를 포기했습니다. 자, 다만 엔화 투자자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엔달러 환율은 떨어지기보단 오히려 거꾸로 상승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 가격도 큰 변동성을 나타냈었죠. 자, 어제 하루에만 10% 가까이 급락하면서 플래시 크래시 현상이 재현됐습니다. 시장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도움 말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 시장에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자, 다우 지수를 10만까지 끌어올릴 묘책이 있다고 진단한 바 있었는데 혹시 바이든 후보는 없습니까? 네, 사실 오늘 그 내용 가지고 얘기하려고 했습니다는 예. 워낙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해제에 따라서 시장이 좀 긴박하게 움직이고 시청자분이 아셔야 할 내용을 지금 있기 때문에 예. 내일 정도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장에서는 뉴스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얘기가 있죠. 그렇죠. 근데 엔화만큼은 아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오늘 엔달러 환율이 마이너스 금리제 해제에도 불구하고 150엔대에 근접하는 모습인데요. 그렇죠. 사실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 소위 시장에 반란이 일으키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어제 트럼프 얘기가 의외로 좀 반응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집권하면 다우지수 10만 간다. 근데 그 이제 원인이 어제 얘기했다시피 통화정책수장으로 래퍼 교수, 그다음에 재정정책수장으로 앨런, 전부 래퍼 교수는 스태그플레이션 극복했고, 그다음에 제닛 앨런은 금융위기, 그리고 작년 3월에 은행위기도 극복한 사람이니까 자,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대공황이지 않느냐. 물론 이제 대공황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역시 위기 극복의 파이터로 알려져 있던 이렇게 래퍼 교수와 앨런 교수를 가면 다우지수 10만 지수는 내가 집권하면 무난히 없다. 무난하다 하는데 그러면 바이든은 뭐 어떨까? 내일 정도에 이게 굉장히 큰 내용인데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분의 성급하신 분을 위해서 10만 지수 달성하면 바이든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트럼프에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전직 버락 오바마 대통령, 미 국민들 사이에 가장 존경을 받는 버락 오바마를 영입하는 게 아니냐. 그럼 시청자 여러분, 전직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를 어떻게 바이든이 영입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미국의 수정된 헌법을 22조를 보면 대통령은 3번 이상 어떤 형태든 이렇게 연임이든 아니면 뭐 한 번 쉬었다가 2번 하든 이런 게 없습니다. 못 합니다. 근데 전직 대통령이 부통령으로는 영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오바마 대통령, 바이든 부통령이지 않습니까? 금리기 당시에. 근데 이번에는 바이든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부통령. 이렇게 카드가 되면 자, 트럼프가 얘기했던 래퍼와 제닛 앨런 교수의 팀보다는 더 훌륭하지 않느냐.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정도에. 통화정책수장은 브레이너 이사. 그다음에 재정정책의 수장은 제닛 앨런. 이렇게 가면 한상팀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트럼프는 당신이 얘기하는 다우지수 10만 서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카드가 더 크다 하는 이런 쪽이 화제가 되는데 내일 이 오바마 대통령의 부통령제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플랜 B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은행과 함께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좋죠. 경기적 측면에서는 아까 골드만삭스에서 거시경제적 환경이 좋다. 경기 침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일부 우리나라 대학 교수는 저축률이 떨어져서 2, 4분기에서도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로 떨어진다는데요. 해외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들은 미국 경제가 성장률이 자꾸 속속 높아지지 않습니까? 어제 골드만삭스도 2.3에서 2.7로 올리고 그래서 경제적 측면에서는 아주 펀더멘탈 좋다. 두 번째는 증시 시장에서는 파이어 마켓이 되는 거죠. 3대 지수 많이 올랐죠. 이게 미국 증시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의 최대 관심사였던 일본은행 회의가 끝이 났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예상해드렸던 어떤 그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까? 네,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우리가 위에다가 작년에 그렇다가 4월 7일 날 아베노믹스를 주도했던 구로타 일본은행 총재가 가고 위에다가 침해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제 일본의 통화 정책은 비전통적 통화 정책입니다. 경기 잃어버린 30년을 극복하기 위해서 금리도 마이너스, 시장 금리도 YCC를 통해서 잡아주고 인위적 정책이거든요. 이게 비상시에 추진하는 정책이다. 그러면
전쟁에서 전부 지하실에 숨었는데 전쟁이 끝나면 나오셔야죠. 이게 엑시트 출구 전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출구 전략은 상당히 사전 정지 자금이 필요한데요. 뭐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또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제드렸습니다는 수입률 통제곡선의 YCC의 상단을 예. 계속해서 조정해왔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 수순은 마이너스 금리 현재 마이너스 0.1%를 어디까지 조정할 것이냐는 이게 관심이 됐습니다. 예. 예상은 됐었죠. 그래서 예상한 헌대로 어제 그대로 나왔습니다. 시기가 3월 가져갈 것이냐 4월 가져갈 것이냐 3월로 채택됐습니다. 그러면 3월로 가져갈 때는 이 방송을 통해서 급진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예. 그래서 밴드제 도입할 것이다. 그래서 0에서 0.1% 밴드제 도입했습니다. 패드식으로. 예. 그래서 패드 0.1%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 기준금리가 사실은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결국 YCC는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예. YCC 폐지가 나왔죠. 그리고 ETF를 통해서 일본의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 신탁 REIT다 그러죠. 이 부동산 투자 신탁 자금 공급했는데 이런 것도 중단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8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가 이렇게 해제됐긴 했지만 다른 요인 가지고 여러 요건이 부담 요인이 있기 때문에 사실 완만한 금융 완화 정책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의 반응은 예상 외였습니다. 국채 시장 그리고 엔달러 환율, 외환 시장 움직임들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국내 증권사를 중심으로 해서 예, 사실 작년 4월부터 엔화 사시오. 그랬었죠. 그다음에 엔화를 사시고 미국 국채를 사시오.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근데 보통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제 지금 팔 때가 됐는데요. 예, 팔면 큰일 납니다. 아. 왜냐? 마이너스 금리제가 정작 해소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막을 예.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4번, 3번에 대한 자막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시장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음, 그래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면 안 됩니다. 반란이 일으켰는데 어떻게 됐냐? 일단 기준금리가 올랐으니까 국채금리 올라야지요. 한나라의 예. 금리 차익상 보면 기준금리 올랐으니까 국채금리 올라야죠. 근데 올랐어야 될 일본의 국채금리가 거꾸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위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금리제 해제 직후에 일본의 신체 국채금리는 발표되면 기준금리가 올랐으니까 국채금리도 올라야 되거든요. 또 오랜만에 마이너스 금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에서는 당연히 올라야죠. 예. 국채금리가 거꾸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일본 의회에서 지난주에 이렇게 마이너스 금리 해제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에는 10bp가 떨어졌습니다. 예, 이게 시장의 반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엔화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는 엔달러 환율을 좀 엔화 가치를 얘기하겠습니다. 예, 자 마이너스 금리 해대면 일본 금리가 올라가니까 엔화 가치가 강세가 돼야 됩니다. 강세가 돼야 되는데 자 자막이 안 돌아가네요 오늘. 엔화 가치가 강세가 돼야 되는데요. 엔화 가치가 거꾸로 약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엔달러 환율이 149엔대에서 151엔대로 오히려 엔화가 약세됐습니다. 예. 그래서 소문에 사가지고 뉴스에 팔면 굉장히 손실을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자막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는 150일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원엔 환율도 자 이번 마이너스 금리 해제 원엔 환율이 100엔당 100엔당 900원이었습니다. 근데 어제는 890으로 깎고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엔화가 강세된 게 아니라 원화가 강세됐죠. 예, 이렇게 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일본이 국채금리가 이렇게 인상하면 니케이 지수는 떨어져야 됩니다. 사무라이 7이라든가 이런 게 빅테크 업종 세레제입니다. 근데 어제 사실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제를 8년 만에 해제한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위에다가 발표하고 나서 지금 김치현 PD가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니케이 지수 올랐습니다. 예, 시장의 대반란입니다. 시장의 대반란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 하는 것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다른 주목을 받았던 시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암호화폐 시장.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인데, 자, 미세스 와타나베는 많이 들어봤는데 미스터 와타나베라는 이 표현들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거의 뭐 한 10% 급락했나요? 네. 큰 폭으로 빠졌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그 비트코인 가격이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제 해제 이후에 가장 민감한 반응 것이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비트코인이 저수치가 73,000이 아닙니다. 예. 73,000에 굉장히 익숙했던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63,000입니다. 불과 3월 14일에
사실 73,600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거래일 기준으로 일주일도 못 돼서 지금 11,000달러가 폭락했습니다. 예.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바로 뭐냐, 반감기를 앞두고 비트코인을 끌어올렸던 이런 미스터 와다나베 이 사람들의 움직임입니다. 그럼 미스터 와다나베는 뭘까? 예. 당신 저거 자막이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와다나베 부인과 미스터 와다나베는 구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홍영국께서도 오늘 미스터 와다나베에 대해서 생소한 거로 생각하는데요. 자, 와다나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엔캐리 자금을 주도하는 사람입니다. 금리차, 환차익 생각해서 엔캐리 자금을 주도하는 사람이 일본의 여성의 가장 흔한 성을 따서 와다나베 부인이라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예. 자, 미국도 달러 캐리 자금을 주도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가장 흔한 여성 성인 스미스 부인, 그리고 유로 캐리 자금을 주도하는 사람도 프랑스의 가장 흔한 성인 소피아 부인. 근데 왜 독일의 여성 흔한 성을 따지 않느냐? 유럽 맹주국은 독일인데, 근데 국제금융 시장에서는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 아주 전범이거든요. 낙인 효과가 걸려서 상징적으로는 프랑스를 칩니다. 그리고 일본의 중국의 예. 위안화 캐리 자금 또는 이것도 왕씨 부인입니다. 근데 바로 미스터 와다나베는 뭐냐 하면 엔화를 차입해서 크립토커런시, 가상화폐를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한국이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2017년, 2021년 세계에서 거래량의 21%를 차지하다 보니까 예. 자,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거래 차액을 하는 일본 남성을 통칭해서 미스터 와다나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올 때는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빠질 때는 비트코인이 폭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왜 이 사람이 중요하냐 하면 비트코인 창시자가 사토시 나카모토입니다. 이게 일본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데는 아직도 정설이 이렇게 정체가 명확하게 밝혀지진 발표되지 않았습니다는 대체로면 이름으로 볼 때는 사토시 나카모토라서 일본 사람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엔화를 차입해서 비트코인 투자해서 또 비트코인 빼내는 이런 게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 정체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일본 사람으로 했던 이분과 연관돼서 비트코인 시장에서 상당히 주목됐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반감기를 앞두고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오다가 자, 이제 자금이 일본의 금리가 올렸습니다. 자금 빼내죠? 빼내다 보니까 사실 시청자 여러분도 일주일 만에 자, 일주일 전에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73,000 가니까 야, 이게 10만, 15만 뭐 얼마큼 낙관적으로 나왔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는 밸류가 많지 않은 상태에선 공영방송 입장에서는 그것을 가격이 올라갈 때 포머족 만드는 것처럼 그렇죠. 73,000원에 살았던 사람은 지금 뭐냐 일주일도 못해서 우리나라 코인당 1,100만 원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렇습니다. 이걸 한국경제TV에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 때 그 가격을 부추기기 위해서 좋죠. 클릭수 올리기 위해서는요. 올라갈 때 더 올라간다. 이렇게 하면 좋죠. 근데 그게 공영방송 입장에서는 무슨 기능을 하냐 이것입니다. 이럴 예. 때도 있는데 지금 63,000입니다. 그래서 미스터 와다나베가 사실 마이너스 금리 해제 이후에 가장 시장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해제 그리고 시장의 반응, 월가에서도 지금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일시적인 현상입니까? 아니면 뭐 또 다른 요인이 있는 겁니까? 네, 사실은 추세적으로 가져가기가 급진적으로 두 가지. 예. 일시적 현상에서 지속적으로 가느냐. 그럼 지속적으로 가면 엔캐리 자금들은 사실 일본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가겠죠. 미국의 국제시장 자금 빼서 들어가겠죠. 이렇게 예. 이제 사실 그 캐리 자금의 여건상 파지티브, 네거티브 이런 캐리 트레이드 여건이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좀 형성이 되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 포지션을 변경할 만큼 이번에 그 마이너스 금리제의 해제가 시장에 큰 충격을 미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아까 시장의 반론도 나왔습니다는 지금 상태에서는 신용만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쪽에 어쩔 수 없이 신용만 하는 게 보이는 게 아니냐 하는 시각인데요. 아시겠습니다는 우리가 3월 위기, 3월 해제설, 4월 이지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렇죠. 지금 마이너스 금리 해제에 따라서 일본 경제가 받쳐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하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제를 해제할 때는 결국 금리를 올리게 되는데요. 예.
자, 지금 상태에서는 보면 일본 경제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경제 성장을 바치는 게 기업의 설비 투자거든요. 그러면 올해 춘투에서 임금 많이 올라갔죠. 예. 5% 이상 올라갔죠. 금리까지 올라 채산성 떨어져. 설비 투자 찬물, 내수 감소. 민간 소비는 안 되니까. 그렇죠. 지금 민간 소비는 아주 안 되는 상태거든요. 두 번째는 자, 일본이 뭐냐? 금리 올려? 그러면 일본 국민들은 가뜩이나 저축성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럼 마이너스 금리에도 우리보다 3배 높은 민간 저축률 자랑하는 것이 일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금리 올려? 그러면 저축이 더 증가하죠. 예. 그러면 일본은 선진국이기 때문에 저축의 경기가 침체됐으니까 세이빙 스펠에서 저축이 증가해 경기 더 침체. 이런 부담이 있었거든요. 국채 문제는 나중에 일본 정부 소관이니까 예. 기시다 정부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금리 해제했다 하더라도 위에다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금융 완화 기조를 포기한 게 아니다. 못 박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8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해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꾸로 역으로 반영하는 시장의 반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서도 반란이 일어났고요. 참 반응도 좀 미온적이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기시다 정부 그리고 대장성도 너무 성급하지 않았냐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시장에 반응이 없었다면 예. 사실 왜 우에따라든가 비오제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금리제를 해제했느냐.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예. 당신네들이 하지 말할 걸 건드려서 시장은 거꾸로 반란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거 왜 하느냐 하는 측면이죠. 예. 그래서 어제 우에따 총재의 그 마이너스 금리제 해제 이후에 일본의 동향을 한번 봤습니다. 국내 언론에서는 이것 좀 취급해 주셔야 되는데요. 예. 기사 정부는 하나도 논평이 없었습니다. 또 집권당의 대장성에서 하나도 논평이 없었습니다. 시장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렇다 본다면 사실 뭐냐 이렇게 과거 1990년대에도 경기가 침체되는 가운데 물가가 올라가서 미에노 야스시라는 사람이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올렸던 것이 결과적으로 일본 경제 침체를 겪었거든요. 예. 그와 비슷한 제2의 미에노 페일러에 해당되는 실수에 해당되는 우에노 실수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쪽에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여건에서 보면 자 일본은 오락가락했죠. CPR이든가 임금 상승률 자막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CPR이든가 임금 상승률을 보면 마이너스 금지를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앞서 말씀드린 같이 경기례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뭐냐 일본의 작년 3분기에 마이너스 3.3, 4분기에 플러스 0.3 합해 두 분기 합해 마이너스 2%입니다. 예. 마이너스 금지 해제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죠. 그렇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자 일본은 이제 국채 부분에 대한 일본의 기시당 정부의 책임입니다. 자 일본이 위에다가 물가를 잡겠다고 사실 금리를 올리면 일본은 마이너스 잃어버린 30년 과정에서 국채 발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국채가 GDP 대비해서 270% 중국 다음으로 가장 높습니다. 예. 자 일본의 위에다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 그럼 세계에서 선진국 중에서 가장 많은 국채 GDP 대 270%의 금리가 이자 상환분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기시다의 책임이거든요. 기시다의 책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자 비용 증가해 이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마이너스 금리제가 해제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시다 정부라든가 기시다 총리라든가 대장성이라든가 이런 데는 하나도 논평이 없었다. 이런 분위기를 좀 전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시장도 거꾸로 움직이는 반란이 일으켰고요. 결과적으로는 우에따의 이렇게 어제 조치는 임금 상승이라든가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를 보면 해제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는 왜 시장이 따르지 않냐. 그런 정책이 성숙됐을 때는 시장은 바로 의도대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시장은 반란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일본의 기시다 정부와 대장성은 하나도 논평이 없다는 것은 우에따 당신이 과욕이지 않느냐. 그러면 1990년대에 잃어버린 30년을 아꼈던 미에노의 실수를 저지른다. 제2의 미에노 실수, 우에따 실수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을 계기로 해서 자 마이너스 금지제가 해제되면 일본은 디플레 선언 그다음에 이게 탈출은 기시다 정부의 서관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자 디플레 탈출해서 내가 지금 조기하의 입장에서는 디플레 탈출하는 내 총리지 않느냐 유혹도 있지만 어제 사건을 계기로 해서 기시다 총리는 디플레 탈출 선언은 상당히 신중을 기울였다. 신중을 기울 것이다. 이런 입장들이 서방의 언론을 통해서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미스터 와다나베를 잠시 살펴봤었는데요. 와다나베 부인의 움직임은 현재 어떤 반응 나타내고 있죠? 네, 마이너스 금리제 해제 이후에 사실 가장 많이 국내 언론에서 다뤄던 게 와다나베 부인입니다. 예.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 되고 아베노믹스 엔저이에서 가장 국제적으로 자금 흐름이 이렇게 변화를 보였던 것이 와다나베 부인의 행방이거든요. 저게 뭐냐? 금리 차를 이용한 국제 자금의 PCO 이론의 근거를 이렇게 딱 봐서 시청자 여러분께 오랜만에 비춰줬습니다. 예. 자,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 그다음 엔저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일본의 돈을 이렇게 저축률이 높고 현 상태 이 사람 돈들을 어디 투자하겠습니까? 일본에 투자하겠습니까? 아까 조윤지 캐스터께서도 얘기했습니다. 마이너스 예. 금리제는 일본에 돈 넣고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수수료, 수수료를 내 비용을 치르는 것보다는 수수료를 내는 겁니다. 스스로 보관료를 내는 겁니다. 예. 보관료를 내야 되고 엔화 가치가 약세인데요. 그 많은 자금 일본 내 투자하겠습니까? 이 자금들이 와다나베가 부인돼서 한국의 부산 해운대에 부동산 투자도 했던 거고 호주에 갔고 뉴질랜드 갔고 일본 미국의 국채도 갔던 겁니다. 그러면 이 자금들이 지금 얼마큼이 될까? 1,200조 엔입니다. 그러면 지금 100엔당 900원이니까 이걸 곱하면 1경 원이 넘습니다. 예. 그러면 이 자금들이 이번에 8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제 해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측면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아까 미국의 글로벌 인베스트 뱅크들이 주로 뭐냐, 미국의 국채에서 자금이 이탈될 것이냐, 미국에서 지금 투자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본보다 사실 높냐 낮냐. 그러면 일본의 금리의 그 상승에 따라서 사실 일본에서 수익률이 높다면 자 미국의 국채에서 빼서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미국에서 국채에서 빼면 사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렇게 지금 낮춰준다 하는데 거기서 국채금리에서 일본의 최대 보유국이 하나인 일본에서 국채를 빼면 시중금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급량이 증가하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는 뭐냐? 올라가니까 페드의 금리 나도 소용이 없는 무용론이 되는 거죠. 예. 이 자금의 향방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엔캐리 자금의 향방이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마이너스 금리제 해제에도 불구하고 미온적 반응을 보인다. 결과적으로면 와다나베 부인도 일본의 우에따라든가 BOJ의 이번에 마이너스 금리제 해제는 사실 성급했다는 평가를 내린다. 일본의 엔화 투자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시사점을 던져놓는 거예요. 자, 국내 증권사가 1년 전서부터 엔화 투자하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일본의 마이너스 금지제가 해제되면 돈을 대박 칩니다. 마지막까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뭐냐? 정작 해제하고 난 이후에도 사실 시장에서는 너무 성급했다 하는 측면에서 엔화 투자. 자, 국내 증권사가 엔화 투자하고 엔화에서 국채를 투자해서 미국 국채를 투자해서 그 자금 거기다 넣지 말고 엔비디아에 투자했다면 지금 아니면 미국의 증시에서 평균적인 주식만 투자했더라도 돈을 대단히 많이 버셨을 겁니다. 이런 것을 국내 증권사가 투자할 수 있느냐. 마이너스 금리제 해제고 난 이후에도 엔화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는데 시장은 반란을 일으키는데 예. 이걸 한번 시사점을 던져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외국인 자금의 향방일 텐데요. 어떻게 외국인 자금 일본으로 이탈될 가능성 있겠습니까?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에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일본에 갖고 외국 자본이 국내에서 1조 원 이탈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일본의 정책이다, 엔켈 자금 이탈이다 이런 쪽으로 전문가들이 해석하는 시각이 있습니다는 예. 사실 그거는 지난주 월요일에 했죠. 그런 뭐 가능성이 적다. 우려하지 마십사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한 가지 한국의 밸류업 대책에서 모 교수가 리디노메이션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잘못된 얘기 있다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예. 없어가지고 리디노메이션 얘기는 잘못된 거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이거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일본은행의 통화 정책을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